팀 EJ 네, 이제 방문 상담 끝나고 우리 이제 상담 재해석하는 시간이죠? 예. 예, 오늘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왜요? 선생님이 그 종교적인 사랑이 대단하시잖아요.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적나라한 얘기들이 나와서 어쩌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사실 많이 씁쓸합니다. 네. 이제 오늘 그럼 우리 이 부분 심리 상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지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제가 중간에 아주 심하게 흥분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내 남자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또 뭐 화가 난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항상 선생님이 이제 표현하기를 뭐 짐짓 화를 내는 이런 부분 아니신가요? 뭐 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더 좀 그 개인적인 부분인가요? 이제 씁쓸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한 어린 아이가 어릴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환경.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이가 30이 되도록 아직 거기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크게 변화된 것도 아닌데 이 어린 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상황에 놓여 있고 여기에서 소리쳐가지고 야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건데 제가 왜 그렇게 흥분했나 하는 거 보면 이인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종교의 어떤 아픈 부분, 그 썩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많이 씁쓸하고 허탈하고 하는 마음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보통 하는 그런 그 언급이나 그 행동하고는 많이 달랐죠. 이런 점들이 청취자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인간적인 거라고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진행한 그 상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부분 오늘 그 진행 과정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내담자 스스로가 굉장히 시원하게 이렇게 좀 다 오픈하면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접근하는데 이렇게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떤 부분을 진단이라고 하죠. 네. 그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정말 방법을 모르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참나원에 참가하셨던 내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그런 저항이나 이런 부분 없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해한 거 맞냐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부분이 이 상담을 좀 더 윤활하게 돌아가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도 내담자에 대한 언젠가 그런 표현 하신 적이 있었죠. 짝사랑이라고. 짝사랑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네. 내담자들에 대해서 내가 짝사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 언젠가 하셨었던 적이 있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표출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게 뭐 탐색을 하거나 막 이렇게 신경절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 해결로 들어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그런 상담이었던 것 같고 그 갈등 같은 것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부분들도 이제 좀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딜레마라는 거 아시죠? 딜레마요? 네. 진퇴양난. 네. 그 어떤 상황에서 항상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고 뭐 하나는 뭘 한 가지를 얻으려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그렇죠. 뭐 A, B 두 가지가 있을 때 A도 가면서 B도 갈 수는 없는 거죠. 동시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갈등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슴이 시키는 쪽으로 할 것이냐. 뭐 직관으로 그렇게. 네. 예전에 이제 미국 드라마 그 미드라고 하죠. 예. 드라마를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위기의 주부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4명인가 여자들이 나와서 그 여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풀어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드라마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는 4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4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 각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고 접근해가는 방법도 각자의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이 위기의 주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선은 승리하고 악은 패한다. 어떤 영웅 심리의 이런 종류의 영화보다 결론이나 생각은 관객의 몫으로 돌리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로 유럽 영화, 프랑스 영화들이 주로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근데 위기의 주부들이 좀 그런 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왔던 그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가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딱 양분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심지어 침대 시트도 구김 하나 있으면 안 되고 각져 있는 상태로 깔끔하게 그리고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되고 하는 이렇게 이제 살고 그걸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항상 이제 갑갑하고 막 답답한 거예요. 좀 압박감이 있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그 미성년이었는데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갔다 사람을 치어서 이제 죽게 하는 그런 큰 이제 사고를 이제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이게 잘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순간 판단이 안 돼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집에를 들어온 거예요. 그야말로 뺑소니가 된 거죠. 모른 척하고 이제 집에 그냥 들어와서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데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갖고 그런 기준을 갖고 살던 사람, 대쪽 같던 사람이니까 네.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신고했어요. 신고를 해서 아내는 이제 그 소년원 이렇게 그처럼 된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아들이. 아들은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평상시에 엄마가 대쪽까지 살고 이렇게 했으면 갈등은 일단 좀 발생을 하고 그 아들이 좀 철이 들었으면은 해피엔딩으로 가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선악이냐. 네. 뭐 이런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개가 됐죠? 엄마는 심각하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왜 죄책감이 시달려야 되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요. 아들을 면회를 갔어요, 엄마가. 아들이 엄마를 보려고 했을까요? 엄마가 참 옳은 일을 했어요. 제가 정말 크게 잘못했어요. 이랬을까요? 면회 거부했나요? 엄마를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면회 나와가지고 벌레 쳐다보듯 당신이 내 엄마냐, 진짜 엄마냐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에게 물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냐고.
나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었냐고. 신고를 하지 말고 얘기를 해서 자수를 하게 하든가 뭐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하여튼. 예.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 언젠가 이것도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선생님 우리 아들 아시잖아요. 네.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이런 아이잖아요. 너무 성실하죠. 네.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남자 학교는 정말 도난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도난 사고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잃어버린 아이한테 그걸 왜 가져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학교의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열받으려고 해요. 누가 훔쳐가는지 그거를 어느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교육기관이 교육적이지 못한. 근데 이제 그날이 우리 아들이 이제 주번이었거든요. 네. 이제 주번은 하는 일이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가장 늦게 교실 문을 닫고 이제 가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반 친구 중에 좀 센 척하는 놈과 껄렁껄렁한 놈. 일진. 이 와서 아들을 이제 협박을 해요. 너만 눈 감으면 된다. 할 일 있으니까 너 먼저 가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도난 사고가 생겼고. 그래서 지갑이 이제 반에서 없어졌는데 한 20만 원 정도 어이구. 들어있는 이제 그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죠. 이제 그런데 아는 척도 못하겠고 모른 척도 못하겠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너무 속이 복잡하니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선생님 아드님 있죠. 아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면은 전 학교 가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이 할 말이 어렵죠. 견뎌내라 이러실래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편이에요. 그게 이제 저하고 제 남편하고 이제 좀 방법이 달랐던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듣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아들에게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네가 더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방관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냐. 네가 비겁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거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저를 굉장히 혼을 냈어요. 너라면 그럴 수 있냐라고. 네가 그 상황에서 너 그럴 수 있었겠냐. 네가 할 수 없는 얘기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권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도덕적이라는. 남편의 대화는 뭐였어요? 아들을 위로했어요. 죄책감 갖지 마라.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 아들이 아빠와 엄마의 다른 응답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던가요? 아니에요. 다 받아들인 거죠? 네. 네. 엄마는 훌륭하네요.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빠의 그런 그 위로나 그런 수용이 아들에게는 또 힘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환상의 조합이네. 정말 요즘 유행할 말로 케미가 잘 맞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딪혔을 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상담 중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봐라 라고 했던 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남아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저는 이제 그 순간에 그 전에 이제 아버지가 이 달빵님한테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이게 제정신이야 싶을 정도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될 거다 하는 판단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 이 경우는 특수 상황이다. 이러면서 제가 흥분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것이 정말 맞을지는 부딪혀 봐야겠죠?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답은 있는데 그 해답을 접근하는 방식이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나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내가 접해서 알게 된 그 방법을 이제 쓰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쓰면서 가장 믿어줘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부딪힐 때 직면했던 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직면을 하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터뜨렸던 편이에요. 그게 가능할 만한 배경들을 갖고 계셨잖아요. 모범생이었다, 뭐 공부를 잘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이렇게 뭔가 매도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조건이나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청소년 시절에 내 자신이 비겁했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용기를 내고 뭔가 맞서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온몸이 사시나무 떨면서도 그렇게 버텨냈던 나 자신의 그런 처절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 그런 배경이 되고 뭐 그럴 수 있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좀 이제 매도당하는 제가 느낌이 들어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청소년 기에도 그러니까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비겁했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후에는 나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가 직면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애를 썼죠. 근데 내가 이제 예로 들었던 건 청소년기에 있었던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이제 예를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 드라마 얘기를 했었고. 그러는 것이 다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생각되고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만난 달빵님의 경우에 네. 어찌됐든 이제 감을 잡고 그렇게 하고 이제 대책 같은 것도 좀 마련해 가고 좀 마음의 부담도 좀 덜어가면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없다고 느꼈던 시기에 선택했던 방법들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지 말고 그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한번 직면해보고 그게 정말 두려워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보라. 그렇죠. 비중을 과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둬가는 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네. 선생님도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었던 게 과거의 그런 감정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감정을 딛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건데 예, 어쨌든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규정을 한다든가 할 때 오해받는다든가 매도당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정도로 상담 분석은 마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상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우리가 이따가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다룰 내용하고도 어떤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의 이슈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메일 상담인데요. 이메일 상담 사연이 굉장히 길어요. 이번에도 길어요. 네. 예. 네, 그리고 빨리 읽어주시죠.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방 선생님,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남자고요. 별명은 S입니다. 제가 두 선생님께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불안증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15년에서 20년 정도 불안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안증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 증상은 대인공포증, 폐쇄공포증, 강박증 3가지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불안증으로 인한 우울증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내성적이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활달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성격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가서부터는 그나마 있던 활달한 성격이 많이 사라지고 내성적인 면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짐작으로는 그때쯤 대인공포증이 발병한 것 같습니다. 메일로는 제가 가진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쉽지 않겠지만 짧게나마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대인공포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중학교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돼서 버스를 타면 뒤쪽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계속 서 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부랴부랴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길 때도 있었는데요. 등교할 때 항상 타던 버스에 여고생 누나들도 많이 탔었습니다. 엄청 긴장되고 시선이 의식돼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누나들의 호감 있는 눈빛을 의식하면서 그런 시선을 즐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습관이 더욱 굳어지게 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적으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친하지 않고 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평소에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참석한다고 하면 그 모임을 피하거나 모임에 나가기 전까지 심한 예기 불안을 느낍니다. 모임 자리에서도 그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의식이 돼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신체적 증상으로는 심장 두근거림, 호흡의 불안정함, 머리가 멍해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음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어색해지는데 저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거나 상대방도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인공포증에 관한 내용은 이쯤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폐쇄공포증에 관한 것입니다. 좁고 어둡고 창문이 없는 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없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 얼굴에 물이 튄다고 수건을 덮어주는데요. 저는 수건을 덮으면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물이 휜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케일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장난친다고 부식차, 좁고 어둡고 창문이 없습니다. 부식차에 가두고 문을 잠근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문을 손으로 치면서 열어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직까지는 MRI를 찍어본 적이 없는데요. MRI를 찍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간혹 관 속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만으로도 그런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죽었다 판단돼서 관 속에 들어갔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심한 답답함과 공포증을 느끼게 되는 장면을 상상하다 불안함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박증에 관한 것입니다. 강박 행동은 크게 없는데 강박 사고가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실수나 좋지 않은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느껴져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게 했던 실수나 좋지 않은 행동들도 계속 떠오르는데요.
무의식적으로는 떠올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증상에 관한 내용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불안증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는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내성적인 제 성격과 가정 환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어릴 적 가정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고요.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이면 더 자주 싸우셨습니다. 집기를 던지고 부수는 일도 있었고요. 사소한 다툼이 어머니에 대한 폭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버지에게 맞은 기억이 있지는 않은데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많이 보면서 그때부터 병적인 불안한 감정이 제 마음에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소극적으로 눈치 보는 성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그런 행동, 친척들과 노래방을 갔는데 부끄러워서 노래를 시켜도 부르지 못했을 때,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 표정을 살피다 혼났을 때, 그런 행동을 보일 때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불만 섞인 말투로 저를 나무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탓에 저는 더 소극적이고 주눅들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입대 전까지는 제 성격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불안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건 군대 제대 후였습니다. 이런 성격으로는 사회생활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복학을 하지 않고 성격 개선에 집중을 했습니다. 운동도 다녀보고 웅변학원도 다녀보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약물치료, 심리상담, 문학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불안증이 해결되지 않은 탓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아직도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치료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탓에 무기력감과 좌절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더해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더 겁이 나게 됐습니다. 보통 제 나이대의 남자라고 하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불안증이 있음에도 일단 부딪혀보자고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받아보지 못한 치료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사정상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치료받았을 때처럼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헛되게 보내고 있는 지금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신. 제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들으시기에 적당한 내용이 아니라서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를 포함한 불안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게도 상담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도 있네요. 기회가 된다면 방문 상담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 있는데, 이분 다음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방문 상담으로 모시고 싶기도 하네요. 네, 한번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고, 네. 근데 그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공통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계속 기존의 상담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관념의 감옥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예. 실제로 내가 본인도 알고 있어요. 부딪혀보고 생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네요. 이분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이분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S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혹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종교적인 믿음이요? 아니요. 무슨 믿음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아니면 그게 핵심 포인트죠. 네. 예.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네. 거의 바닥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면이 너무 약해요. 중심이 너무
약하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문학 치료, 뭐 심리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거 인지 행동 치료까지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이게 나열은 됐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회복하든가 자신을 더 다르게 생각하게 되든가 하는데 별 도움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방문 상담 한번 하시고 네. 저희 연구소에서 뭐 정기적인 상담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분이 믿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실제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놨을 때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체험해봐야죠. 체험을 해보는 거.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자기성장 집단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얘기를 꺼내놓고 보니 그리 큰 걱정은 아니었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참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실험해보고 체험해봄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씩 발걸음을 나오면서 좀 껍질을 깨나가는? 그리고 참 고무적인 건 뭐냐면 이분이 계속 이렇게 찾고 이렇게 네. 시도를 하고 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접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불안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15년에서 20년 정도 될 정도면 일종의 습관? 네, 습관처럼 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건 새로운 통찰이나 네. 관점을 전환하는 거 네. 이런 안내를 상담을 네. 통해서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S님, 제가 조만간 문자 드리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제가 초대하는 글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한번 직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훌륭한 여기 안내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메일 상담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오늘의 이슈 이제 할 시간이죠. 오늘 주제가 이중잣대.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일랜드의 이제 한 사창가에 예. 이제 그 두 명의 이제 수병이 이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이들이 천주교인이죠. 가톨릭 신자들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창가니까 이제 개신교 목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사창가를 들어가니까 이제 수병들이 뭐라 그러냐면 위선자라고 이제 목사를 비웃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제 그 랍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교. 네. 이제 살피다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사창가로 들어가니까 이제 역시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또 비웃죠. 조롱하죠. 예,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카톨릭 신부 한 사람이 이제 사창가로 들어가는 거를 보니까 수병들이 이제 숙연하게 표정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숙연해지면서 저런 세상에 어떤 가엾은 매춘부가 죽어가나 봐. 신부님은 일로 온 거죠. 네. 네. 이렇게 보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같은 게 행동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네. 보는 거죠. 네네. 이중잣대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잣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중잣대란 과연 뭘까 하고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각기 다른 지침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더블 스탠다드라고 이제 하고요. 이 개념은 모든 상황에 같은 지침이 적용되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를 전제로 그게 하는 건데. 공평성이 있는 거죠. 네. 부공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중잣대는. 네. 그래서 이중잣대의 단적인 예는 어떤 규범, 그러니까 언어나 문장이나 사회적 규범, 규칙을 한쪽의 집단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다른 한쪽의 집단에는 허용되지 않거나 금기시되는 경우를 이제 이중잣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도 그런 뭐 것들이죠. 네. 이런 이중잣대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사람들 간의 상호 불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해하는 네.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어 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중잣대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는 정치 쪽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이제 막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는 거, 안목을 갖는 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융통성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융통성이라는 거하고 뭐 제멋대로인 거하고 이 경계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사기죠. 유연한 사고는 그런 게 아니죠. 네.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하면서 어떤 적합한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유연한 사고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지. 원칙을 고집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너무 속 좁은 것이고 뭐 이렇게 잣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가지고 융통성이 있다.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하고 이제 관계에서 이제 이중잣대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 관계가 우리가 이제 끊어지게 되거나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뭐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네. 상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집단하고 일어날 경우는 더 큰 문제죠. 네, 그럴 때 이제 만나게 되면 인지 부조화라는 것과 이제 함께 만나게 되면 어때요? 이거 엄청난 그 정말 이렇게 메간토급 네. 파괴력을 갖게 되죠. 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 있죠. 뭘 해도 다 진영 논리, 네.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국수주의 있잖아요. 참 염려되는 건데 삐뚤어진 네. 애국심 보이는 예. 거. 그리고 이제 그 선민 사상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선택된 민족이다. 이러면서 뭐 인종 청소하고 막 이러는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무슨 근본주의들 있죠. 뭐 이슬람 근본주의라든가 무슨 유대인 근본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테러의 또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이런 것이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난 갈등과 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이제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야박하고 또 이제 그 반대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시각 조정이랄지 어떻게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해나갈 것인지 심리적으로 이제. 보자면요. 네. 이런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할 때 자신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중잣대를 적용하면서도 불편하지 않다면 이건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이게 중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나원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네. 호흡을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자기를 스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이중잣대가 불편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고 이중잣대에 억울하게 당할 때도 그렇고요. 그 이중잣대를 쓰는 그 이중잣대일 경우에 흔히 하는 말 있죠.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네. 하려고 하죠. 네, 과잉 일반화의 오류. 예, 온갖 가만 살펴보면 참 오류에 가득 차 있는데 네. 모르고 그러기도 하고 일부러 알고 그러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마주하는 거죠. 직면하는 거. 네. 근데 그거. 직면을 해야 정말 깔끔하게 뭔가 일도 처리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직면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게 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진실을 보는 걸 두려워할까요? 캥기는 게 있죠. 어떤 부분이에요? 양심에 어긋나는 어떤 것.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합리화하고 애써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이렇게 그야말로 이런 걸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그러죠. 네. 이건 자기 마음이 스스로 압니다. 마음이 당당하고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도 불편하고 사회적인 불평등 같은 걸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하는 정말 만악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중잣대에서 벗어나느냐. 네. 바르게 살겠다는 의지를 우선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갖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진정으로 진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질 때.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랑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심각한 의심을 예.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중잣대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 시사적인 문제로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글귀를 하나 찾았죠, 저희가. 참 슬프기도 하고요. 네, 국정원 요원의 대선 개입은 개인 일탈이고요. 미 대사 테러는 종북 좌파 세력의 공동 범행이고 정신이 오락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사회가 가장 위험한 사회입니다라고 누가 얘기했대요? 근데 이게 요즘 그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자꾸 이렇게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얻는 이득이라고 하는 거 일시적인 아주 작은 이득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방문 상담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본 거는 어느 한 부분이고 조각일 뿐이다.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네. 좀 더 신중하게 네.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 예.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다시 3, 40년 전으로 되돌아가요. 요즘 뭐 불신 검문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공안 통치로 돌아가면서 위신 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70년대. 큰일입니다. 이대로 네. 이걸 방치하면 예. 정말 큰일이죠. 네, 그야말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잣대를 버리지 않는 한 어때요? 50이 고래가 되는 거죠?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때 다르죠. 근데 정답은 결국은 직면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직면을 해가는 거. 네. 그래서 어쩌면 그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한 그리고 그걸 버리지 않는 한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정말 전혀 다른 주파수를 내고 있는 그 52고래처럼 또 모르죠. 그게 즐기는 거라고 해석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마 진정으로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 함께 살면서 나누고 싶은 세상인 거지. 사람 함께 사는 거죠.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문 상담과 오늘의 이슈까지 이제 다 마쳤고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불을 끄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예. 부채질하는 게 아니잖아. 불을 끄는 이야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참가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겹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댓글을 쓰는 분들이 쓰시면서 힐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저도 열심히 그래서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고백이나 자기 개방 이런 부분도 예. 굉장히 저희는 지금 반갑게 읽고 있고요. 고맙죠. 네, 예. 저희가 이제 발표해드릴 분들은 알 수 없음님하고요, 로즈님하고 그다음 비타민님. 예. 그리고 다르마님 계속 올려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마음이 이끄는 삶의 조화 하고 그다음 마인드 코칭이라는 책 저자 서명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왜 아무도 선물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글쎄요. 그것도 네. 그렇고 요즘 사연도 좀 뜸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10% 할인권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너지 진단검사 30% 할인권, 그리고 1회 상담에 한해서 상담 30% 할인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문턱 높지 않습니다. 근데 연구소 문이 무거워가지고 좀 힘을 써서 열어야 되는 건 있긴 하지만 절대로 문턱 높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반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사연도 이제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시원하게 또
얻어가시는 부분이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네. 오늘 뭐 흥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뻐근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셨나봐요. 예. 에너지를 좀 이제 아끼셔야죠. 나이가 한두 개가 아닌데 50개가 넘으셔가지고. 네. 에너지는 이제 선생님이 잘 알아서 관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아주 명쾌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자신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나갈지 한 번 상담으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열쇠를 찾고 싶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안 되는 거가 무엇인지 알고 그런 그중에 내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주 지혜롭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명쾌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담 마치겠는데 인트로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자신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었죠? 네, 그렇죠. 네. 혹시 내가 50이 고래가 아닌지 아니면 함께 하고 있는 고래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꽃 구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 구경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우리 부지런히 마음 청소하면서 다가올 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yourself once again. There's no point. How many times you kept on moving on? Once again, you have a reason. You know it's not fair. Your life belongs to nobody else. So don't tell me there is nobody you want to hold. You know you messed up, but nobody can live alone. So don't tell me there is nothing left in this world. Just open your eyes, you got everything in the world. Doesn't make